저는 김수진, 올해 65입니다. 몇 년 전까지 읍내에서 회계 일을 했고 그러다 은퇴했죠. 원래는 오영감과 함께 조용히 노년을 보내려 했지만 아들 준호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면 불안해요.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오셔서 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져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방이 3개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와 가장 가까운 방을 썼습니다. 준호가 햇볕 쬐기 좋다고 했죠. 손주는 이제 5살입니다.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하루 종일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기름 한 방울도 마음대로 튀길 수 없었습니다. 요리하다 실수로 간장을 좀 흘리면 지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기름때가 찬잔에 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손주 할머니잖아요. 라는 태도를 조금 많이 넣으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면 저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제 며느리 박지혜는 은행 창구 매니저로 꽤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늘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듯한 예의를 갖췄죠. 저는 그녀가 제가 여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여겼습니다. 김준호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한마디씩 해주었죠. 하지만 그저 말뿐인 위로. 가끔은 그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인지 지혜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효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엌에서는 오직 오른쪽에 있는 양념통들만 쓸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과 준호가 먹는 맛이니 저는 제 입맛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그들 양념을 너무 빨리 쓸까봐 걱정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저는 요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심지어 손주마저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너무 따른다 싶으면 지혜는 아이가 독립심을 길러야 하니 하루 종일 할머니만 따라다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돌보지 않으면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손주 좀 데리러 가주세요. 지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며칠 전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백화점을 지나다 진열장에 걸린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보았습니다. 부드러워 보여 따뜻할 것 같았죠. 들어가서 만져보고는 가격을 물었습니다. 점원은 웃으며 할인해서 1구역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10여 분을 더 보다가 결국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백화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 공기가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1구역만 원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은 찐빵도 버리지 못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인데 그렇게 비싼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 리 없었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말에 엄마 생일인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환갑도 넘으셨는데 노인들은 생일 안 챙기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국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밤에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마지막 그릇을 씻을 때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거품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눈물이 차올라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 앨범을 열어 작년에 손주가 갓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혜는 제 팔짱을 끼며 어머니도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사진 찍으세요 라고 했었죠. 지금은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혹시라도 자기들의 빛을 가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아래 칸에는 제 연금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돈이 좀 있었고 매달 50량만 원 넘게 들어왔으니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는 제가 늘 잉여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고 말할 때도 함부로 소리 낼 수 없었으며 기침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진호가 난처해지고 손주에게 영향이 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제 체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낼 수만 있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그럭저럭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지혜가 사과를 깎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들이 제 마음의 바늘처럼 콕콕 박혔습니다. 네, 이령만 원은님이 저희 엄마한테 송금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가시슨 그릇에 뜨거운 김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 저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자리를 뜬 후에야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력만 원은 김준호의 연말 보너스였습니다. 며칠 전 그는 회사 실적이 좋아 올해는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말했었죠. 저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손주에게 새 그림 도구를 사주고 저 자신에게는 따뜻한 겨울 면옷이라도 한 벌 살까 생각했습니다. 하다못해 내년 건강보험료라도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1억만 원이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과 함께 송금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TV 소리, 아이의 제잘거림,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렸지만 저는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듯 아무것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저를 슬쩍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웃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생선살을 발라 제 밥그릇에 올려주며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 국은 몸에 좋아요.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손주가 잠든 후에야 김준호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그 돈은 제가 먼저 약속했던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를 만지며 약간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들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엄마도 아시잖아요. 여기는 엄마가 아시잖아요. 여기는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사시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고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 만하잖아요. 제가 그들 집에서 먹고 잔이 딱히 돈 쓸 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 연금은 거의 다 장을 보고 수도세, 전기세를 내는 데 쓰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가 병원에 달려갔고 하루 세끼밥은 제가 지었으며 바닥은 제가 하루에 2번씩 닦았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저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달걀을 부쳤습니다. 지혜가 나왔을 때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어머니, 요즘은 좀 늦게 일어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편히 지내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누가 따졌다고 누가 따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딘 칼날 같았지만 또 한 번 심장을 찌르는 또 한 번 심장을 찌르는 저는 죽을 그릇에 담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넘치지 않게 그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이 좀 싱거워요. 저는 앞으로는 직접 그려 드세요라고 말하고는 국자를 내려놓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보니 7호2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남은 돈과 연말 보너스로 받은 연금을 서랍에 모아두었던 것이었죠. 그 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모습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밤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제 방은 베란다 쪽에 있어서 밤에는 늘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어깨에 걸치고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1억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저를 한 번도 자기들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제 자신에게 나이 들면 이치를 따지고 말썽 피우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자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우지 않아도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쓸모없는 노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결국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지만 제 눈은 조금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고 침대 끝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마치 장부를 뒤적이던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읍내 초등학교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죠. 김준호 학비가 많이 들어서 저는 고기 한 잔은 삶이었죠. 김준호 학비가 많이 들어서 저는 고기 한 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혼자 버티며 낡으면 뜯어서 안쪽을 뒤집어 다시 입었죠. 집에서 키운 옥수수를 팔아 학비를 댔고 겨울에는 연탄을 빌려 불을 피웠지만 2시간 이상은 아까워 아껴 썼습니다. 아들이 은혜를 갚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능력 있고 출세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지금은 은행 고위 간부가 되어 서울 사람으로 차도 집도 다 가졌으니 제가 그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깨달은 것이죠. 저는 1억만 원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마치 요괴를 비추는 거울처럼 지난 세월 제가 애써 쌓아온 가족의 정을 바닥까지 다 비춰버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작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제가 꾸준히 기록해오던 것이었죠. 매달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장을 보고 수도세 전기세를 내고 손주 신발을 사는 것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제가 깐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잊을까봐, 그리고 언젠가 정말 계산해야 할 날이 오면 그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펜으로 숫자를 한 획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4억 8,360만 원. 이것은 지난 4억 8,360만 원. 이것은 지난 세월 제가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의 산재 보상금이었고 제 연금 그리고 고향 집밭에 새놓아 받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플 때를 새놓아 받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양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고 서랍 가장 아래 칸 낡은 사진첩 더미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마치 문 하나를 닫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고향의 기와집을 떠올렸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집 뒤에는 텃밭이 있었고 담장에는 늘 푸른 덩굴이 자라 매년 봄이면 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벌레도 많았지만 새들도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10여 년을 혼자 살았지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때는 제가 버는 돈 한 푼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겉으로는 떠들썩해 보이지만 속은 차갑게 비어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담은 이미 깊었습니다.
저는 이미 깊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멀리 건물 꼭대기에서 가끔 몇 개의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아 별은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시골 마을의 밤소리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풀이 흔들리는 소리. 저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오영감이라는 두 글자에 멈췄습니다. 오영감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으로 저희 집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들들이 모두 타지에 있어 그 혼자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죠.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그곳에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오영감의 목소리는 늘 그럴 때 약간 비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영감, 저 수진이에요. 아이고, 수진이 아니야. 아이고, 수진이 아니야. 무슨 일 있나?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여쭤보려고요. 제 집 아직도 비가 새나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집은 그저께 둘째가 와서 지붕 수리하고 기와도 갈았으니 안 셀 거야. 왜? 내가 마당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아궁이의 불도 지펴줄게. 땔감도 아직 있어. 다만 지금은 좀 추워서 집안이 덜 따뜻할 거야. 괜찮아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영감은 아무 말 없이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저는 가듯해요.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저는 전화를 끊어 휴대폰을 천천히 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지는 못했지만 피곤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영감과의 통화 후 제 마음속에 반달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리는 듯했습니다. 설날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돌아져서도 반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나이에 마침내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듯 살 바에는 비록 낡고 춥더라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요. 그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이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 김준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집에 건강보험 카드가 여기서는 쓸 수 없어서 읍내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해.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옆에 있던 지혜가 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또 다녀와야 해요. 연말에 이렇게 바쁜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내년에 보험금 청구하기 골치 아파. 그녀는 아이도 있잖아요. 김준호는 오히려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안도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정오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약간 민망한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카드에 지금 돈이 총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제가 돋보기를 쓰고 지갑을 뒤적이는 것을 보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한 단계심을 어르신 큰 금액을 이체하실 거면 2층 재테크 창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전담 직원이 도와드리고 CCTV 기록도 남아서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예약 신청을 했습니다. 서명해야 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 돈이었고 한 푼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흐려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여미고 몇 걸음 걷다가 파출소 옆 작은 치안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든 자기가 자기 힘을 증명해야 했죠. 2시간 넘게 서 있었더니 다리가 좀 저렸습니다. 뒤에서는 아이를 아는 젊은 여인이 요즘은 뭐든 직저고 생겨하고 뒤에서는 뭐든 직저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여인이 요즘은 뭐든 직저고 와야 하니 정말 불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손에 넣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마치 격돌이라도 넣은 듯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아래층 슈퍼마켓 간판이 막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새 여행 가방을 사고 몇 양말 몇 켤 받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압축 타월, 그리고 작은 세탁세제 한 병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탁세제 한 병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추워요. 그리고 작은 추워요. 지금 추워니 멀리 떠나시나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설을 쇠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는 철수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혜가 퇴근해서 제가 들고 온 물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는 비닐봉투를 부엌으로 들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고향에 가져가서 쓰려고요. 시골에는 이런 거 없으니까요. 언제쯤 가실 건데요? 언제쯤 가실 건데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차표는 이미 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그날 일찍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사람인 양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번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에 저는 새로 산 여행 가방을 침대 옆에 놓고 몇 가지 물건을 넣어 보았습니다. 제 세면도구, 돋보기, 바늘 실 세트,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회색 목도리. 젊었을 때 직접 찬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에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누가 깰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준비한 모든 물건은 마치 제 자신의 삶을 꾸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져는 불을 끄고 침대 머리에 기대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소심하고 갈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골은 춥겠지만 그곳은 제 침대이고 제가 직접 지은 밥이며 제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혼자라도 이 집에서 공기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집 붉은 벽돌의 균열, 마당에 있는 늙은 나무의 마른 가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구석에 걸려있는 열쇠 뭉치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문은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남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을 뿐이죠. 저는 늘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실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실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혜가 손주를 데리고 학원에 간 틈을 타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지난번 그 여성이었는데 저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낭비하지 않고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창구에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자, 알림 협의스도 신청하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가 등록대를 끄덕이며 작업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가 등록대를 끄덕이며 이 휴대폰은 거의 쓰지 않았고 카톡도 손주 사진 볼 때나 잠깐 열어볼 뿐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휴대폰이 매우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이체 내역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죠. 업무를 마친 후 저는 자동화기기 코너로 가서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한 후 돈을 조금씩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고
혹시라도 한도 규정에 걸릴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1만 원에서 2만 원씩 사나흘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목표 계좌는 제가 10여 년 전 고향읍내은행에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비밀번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 카드에 돈이 들어오자 비로소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은행문 앞에 서서 빈 가방을 들고 마치 비밀 임무를 완수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티나게도 너무 허술하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산 백팩은 칸막이가 많고 용량이 커서 좋았습니다. 저는 현금을 2, 못보가 타월 5, 책 사이에 말아 넣었습니다. 가방은 제 방 옷장 가장 안쪽, 벽에 붙은 구석에 여행용 담요와 낡은 잡지 2권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지혜는 제 방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했고 옷장도 절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연하며 규칙적인 공간을 좋아했지만 제 방에는 늘 살면하며 규칙적인 공간을 좋아했지만 현금 외에도 다른 물건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낡은 면장갑 속에 넣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것은 제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기 전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었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줄 수는 없었죠. 제 건강검진 기록부, 의사가 처방해준 고혈압약, 진통제, 안약, 이 모든 것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종이 쪽지를 붙여 복용법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평안하세요. 여보라고 한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낡은 가죽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 가죽 가방은 이미 지퍼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뜨거운 물로 30분을 닦고 지퍼 손잡이에 재봉틀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 가방은 저와 함께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서울로 데려다 줄 때도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졸면서 잃어버릴까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방을 들고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포장하면서 울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농부가 겨울에 씨앗을 정리하고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말없이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듯한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지혜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이 신발 사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저는 너희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가. 내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계획한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엌의 간장 중 가장 오래된 해천 간장 한 병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맛을 좋아하는데 고향에서는 살 수 없었죠. 그리고 사과 깎을 때 쓰는 작은 과도도 타월에 싸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겠지만 저에게는 집의 맛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방문 앞에 서서 2개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회색 백팩 하나와 낡은 가죽 가방 하나. 문득 이것이 제 평생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저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고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은 설날 전날 해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혜는 집안일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설날 덕담 글귀 붙이고 닭발은 푹 삶으셔야 해요. 배추는 제가 반쯤 씻었으니 이어서 씻어주세요. 그녀는 거실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빠르게 임무를 하다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채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억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닭발을 불리려고 물을 끓이고 배추를 씻으면서 지혜가 전화로 웃으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고향에서 저희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가 연말 보너스를 1억만 원이나 보내줘서 엄마가 기뻐서 밤새 잠도 못 주무셨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날 덕담 글귀는 준호가 이미 사다 놓았습니다. 금색 붉은색 바탕에 반짝이가 붙어 있었는데 인터넷 인기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들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손주가 접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삐뚤어졌어요. 고기 다 떨어지겠네. 제가 보니 정말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지휘해. 그럼 네가 지휘해. 할머니는 네 말 들을게.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소리치고 뛰어다녔고 저는 사다리를 꽂고 기어다녔고 지혜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에서 택배기사님이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대신 받아왔습니다. 뜨거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신발이 미끄러워 타일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 지혜의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 패딩을 입고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아파트가 역시 좋네. 딸이 여기 사는 걸 좋아할 만도 해. 준호가 연말 보너스로 1억만 원이나 줘서 네 엄마가 새 TV도 바꿨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밥그릇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과일 선물 상자를 뜯고 있었고 입꼬리는 부정을 하지 않는 듯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8가지 반찬에 국한 냄비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는 새로 산 술잔을 꺼내 친정어머니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들이 집값, 회사에서 받은 연말 선물, 그리고 준호가 새로 산 시계가 자기 시계보다 훨씬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섯 닭고기, 조림 한 조각을 집어 오랫동안 씹고 나서야 겨우 삼켰습니다. 손주가 만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보채자, 조어를 보고 싶다고 보채자 지혜는 휴대폰으로 틀어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식탁을 치웠습니다. 접시를 치우는 순간, 국물이 소매에 튀우는 순간,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밖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걸어두고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의 밤을 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폭죽을 터뜨렸고 불빛이 일렁이며 제 그림자도 벽 위에서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지혜야, 너희가 이 편지를 볼 때쯤 나는 이미 서울에 없을 거야. 나를 찾지 마. 홧김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그저 이 집에는 내가 필요 없다고 느꼈을 뿐이야. 너희는 내가 편히 지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너희는 나에게 편함을 주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따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는 지면서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았어. 나는 다투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갔고 너희 것을 남겨두지도 너희 것을 건드리지도 않았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의 부양은 필요 없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꼭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건 아니니까. 저는 글을 천천히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 아래 칸 벽쪽 구석의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묵은 간장 몇 병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탄장 문을 닫고 잠시 서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또 한 해의 설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저 이 모든 떠들썩함이 저와는 상관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약품, 통장, 신분증 등 모든 것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고 아래층 가로등은 여전히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백팩은 등에 메고 가죽 가방은 손에 들었습니다. 바퀴가 복도 바닥을 지날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문 앞에는 편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가 아니라 짧은 쪽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나 고향에 갔어.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투명 테이프로 벽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붙였습니다. 숨기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서 저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설날 새벽 총이불 속에 쌓인 듯 고요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택시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는 40쯤 된 남자였는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남부터미널로요. 설날인데 고향 가시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안 말리세요?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지러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살았던 그 아파트동은 터미널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향 가는 시외버스는 8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샀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색 모자를 쓴 농부 같은 아저씨 몇 분이 손에 말린 생선과 짠 생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젊었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아들을 보러 올 때 손에 냄비와 말린 돼지고기를 들고 버스를 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버스는 천천히 터미널을 떠나 도시 외곽을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고층 빌딩에서 단층 주택으로 다시 끝없이 펼쳐진 밭과 낮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떠올라 유리창에 비치니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목도리를 여미고 앉았습니다. 멀리 밭에는 아직 설이 내린 비닐하우스가 걸려 있었고 흰 닭 한 마리가 밭둑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후련하니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껍질이 마침내 벗겨진 듯 너무 꽉 조였던 끈이 마침내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제 길을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버스는 제가 직접 표를 사고 제가 직접 자리를 골랐으며 목적지도 제가 직접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애가 메시지를 몇 개 보냈습니다.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없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 찾아요. 이렇게 너무해요. 이어서 김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쯤 부엌에서 그 쪽지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마 저 인간 또 저러네. 신경 쓰지 마. 늘 저랬잖아. 라고 욕할 것입니다. 김준호는 아마 멍하니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유약해서 어느 누구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이해를 기다리지도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에 앉아 제 여행 가방을 열고 챙겨온 작은 과도를 꺼내 사과 하나를 깎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가에 쏟아져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설날 아침은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떡국을 끓여달라고 저를 부르다가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은 깨끗했고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으며 칫솔 컵조차 뒤집혀 놓여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방 같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부엌 벽에 붙어있는 쪽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나 고향에 갔어.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김준호가 일어났을 때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한다고 말하면서 부엌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아침 그들이 얼마나 허둥댔을지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요리를 할 줄 몰랐고 준호도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습니다. 준호도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습니다. 손주는 달걀 프라이를 먹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지혜가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가 갔습니다.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또 카톡을 보냈지만 그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향 읍내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재발급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준호가 우리한테 1억만 원이나 보내줬니다. 그럼 제가 설날에 먹은 게 저희 엄마가 사준 게 아니면 뭐예요? 엄마가 저를 뭘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보모요. 친정어머니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며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점심때 온 가족은 국수 한 냄비를 대충 먹었습니다. 국물은 제가 이틀 전 사둔 늙은 닭 벼로 우려낸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투덜거렸고 준호는 침묵했으며 손주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이거 안 먹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설 특집 프로그램 예고편이 나오고 있었고 사회자는 눈이 실눈처럼 가늘어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리모컨을 던지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 그녀는 김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가버리니 오히려 속 시원해? 당신은 예전에 1억만 원 줘도 엄마는 신경 안 쓸 거라고. 김준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는 신경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신경 안 썼어. 지혜는 순간 멈칫하더니 바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라져도 된다는 거야? 당신은 엄마가 사라져도 된다는 거야.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잔액이 5만 원 미만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충전해주세요. 라는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멈칫하더니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가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던 카드가 이체 중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손주 학비까지 모두 제가 조용히 보태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돈이 충분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은 평소에 돈이 충분하다고만 생각했지. 지혜는 부엌문 앞에 서서 밥그릇을 들고 팔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정말 이기적인 노인네야.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다니 너무 깔끔하게 사라졌어. 김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마음속의 말로 표현함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조용히, 집안을 조용히, 집안을 조용히, 집안을 어릴 때 달걀 프라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늘 자기는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고 비 오는 날 책가방이 안 마르면 밤새도록 드라이어로 말려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어머니가 거의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고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그때도 아무 불평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에 조리되는 밥기였고 간장병은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전구는 새 것이었고 가스레인지 후드에는 기름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그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떠나자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돌아갔고 손주는 설날 저녁밥을 먹고 싶다고 보채면서 젓가락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 카톡 대화창을 열어 몇 줄을 입력하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한 줄만 남았습니다. 엄마,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대화창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물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읍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머리카락은 한 뼘 짧아져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회색 울 코트를 입고 털실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용사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솜씨도 좋았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설날에 계획 있으세요?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가방을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자 오영감이 작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아궁이에 막 불 지폈으니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여. 저는 웃으며 패를 끼쳤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패는 무슨 패? 네 아궁이는 내가 오전에 벌써 불 지펴놨으니 아주 뜨끈할 거야.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놨으니 봐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가져다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집을 치워주고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궁이 불은 걸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고구마 죽도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들에 앉아 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에서부터 심장까지 한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낡은 집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얼마만인지. 구석의 거미줄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창호지는 가지런히 붙어 있었으며 유리창은 깨끗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배추만두를 10여 개 빚고 떡을 쪄서 땅콩을 볶고 짠 돼지고기 2덩이를 썰어 밤에 술안주로 할 준비를 했습니다. 설날 덕담 글귀는 제가 직접 붓글씨로 썼습니다. 북일인문 같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2줄의 옛말이었습니다. 거친 차와 소박한 밥으로 천지를 기르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로 여생을 보낸다. 저는 문 앞에 그것을 붙여놓고 마당을 향해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목도리를 흔들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펑, 펑 하고 터지는 소리에 설날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향 3개를 피워 당집 향로에 꽂았습니다. 2 손을 모으고 향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혼자서 먹었습니다. 식탁은 크지 않았고 하얀 전등 하나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술을 조금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맵지 않았지만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무대의 불빛은 화려했습니다. 사회자는 여전히 떠들썩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시끄럽지도 외롭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지만 곁에 가진 것이 있고 앉아 있었지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아궁이 불을 덮어두었습니다. 구들 끝에 앉아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보낸 설날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을 뿐 가족 누구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카톡을 뒤적여 보았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엄마,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였고 지혜는 사흘 전에 너무해요. 라는 메시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세상에서 지워진 듯 그 이후로 침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열어 지혜의 이름을 가장 아래로 내린 후 길게 눌러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저는 2초 정도 망설이다가 그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모자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생각하고 저를 그리워하기를 기다리는 이 모든 생각들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을 아껴 자신을 위해 써야 했습니다. 카톡 화면이 깨끗해지자 마치 방이 한번 쓸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베개에 기대었습니다.
아구미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기와 지붕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마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래전은 혼자 설을 보냈지만 지난 어느 해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설날 아침 제가 망마당 밖에 눈을 쓸어내자마자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계단 위에 얼음을 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걸음 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딴히 엎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와 함께 돌아가세요. 저는 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빗자루는 다의 옆에 세워져 있었고 아무 말도 하십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나는 토라진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나를 필요 없다고 한 거야.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졌어요. 지혜가 엄마 카드가 이체가 안 된다고 하고 집안 살림도 엄마 카드가 이체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제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희의 선택이었어. 그는 무릎을 꿇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야.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야. 내 이름은 취소했고 다시 너희 이름으로 돌려놨어. 이제부터는 내 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노후를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노후를 의지할 생각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그저 다른 사람이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야. 그때 문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혜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 얘기로 잘 풀어요. 정말 화가 나셨다면 부동산은 어머니께서 가지셔도 돼요. 저희가 말 잘 들을게요. 저희가 말 잘 들을게요. 저희가 말 잘 들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준호,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머니, 어서 돌아오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어. 그녀는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조용해지자 저는 휴대폰을 모음으로 바꾸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빈 노트와 펜을 꺼내 탁자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 나의 생활 계획이라고 썼습니다. 그 아래로 한 줄씩 서 내려갔습니다. 아침 7시 기상. 매주 한 번 읍내에 가서 신선한 채소 사기.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토마토 심기. 시간 날 때마다 숲으로 가서 새소리 듣기. 매달 한 번 노인복지 카드로 시내에 가서 영화 보기.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 빌려주지 않기. 더 이상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기. 글씨는 빠르지 않았지만 한 획 한 획 힘이 있었습니다. 한 획 한 획 힘이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노트를 덮어 일어서서 찬장 가장 위칸 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조리대와 식탁을 비추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나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속이 맑아지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김수지는 수많은 여성들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혼자 아들의 교육과 결혼을 책임졌습니다. 노년이 되어 아이들에게 기대어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이름도 발언권도 없는 외부인의 역할로
서서히 밀어 넣었습니다. 뒷바라지에 있던 손주에게는 감사도 받지 못했고 몰래 보태주었던 돈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으며 생일, 밥 한 끼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투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다시 자기 손으로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분명 사람이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그 집을 떠나 낡은 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새로 시작하고 삶의 계획을 세우며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니 아마 당신도 문득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휴대폰 화면 앞에서 어쩌면 수많은 김수진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아이들의 숙제를 가준 후, 깊은 밤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몇 분의 영상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 마치 한숨을 돌리는 듯 말이죠. 만약 언젠가 당신도 그녀의 나이가 되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작은 퇴로라도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녀는 이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요? 당신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당신도 마음속에 숨겨둔 말이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시는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